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명현입니다. 네, 바로 저는 이제 4장 포스트 휴머니즘의 인간관에 대해서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에서 방금 이제 김지민 형제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과 타자 간의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차별과 억압이 사라지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휴머니즘의 인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자는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경계를 해체하는 관계지향적 인간. 둘째, 인간의 형상으로 신이 된 인간. 셋째, 무생물적 물질로 역진화된 인간. 넷째, 윤리적 본성이 해체된 인간입니다. 이 네 가지의 틀을 바탕으로 이 장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경계를 해체하는 관계지향적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게 저자는 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경계로 인한 어떤 차별과 억압 그리고 부조리한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관계성을 증진하는 그러니까 아까 3장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갈래가 하나 있겠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인간과 기계 또는 생물과 무생물 간의 결합을 통해서 관계성을 증진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적인 관점이 있다라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으며 어찌되었든 결국 포스트 휴머니즘 그 넓은 의미의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강조하는 것은 관계를 위해 경계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서 그렇다면 과연 경계 해체가 관계를 담보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한 세계적 분석을 위해서 저자는 경계 관계 함수라는 틀을 만듭니다. 가로인 X축에는 경계 변수를, 세로인 Y축에는 이제 관계 변수를 설정함으로써 분석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저자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가설에 따르면 저자는 경계 변수의 증가가 관계 변수의 증가로 이어진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좌측 우상단에 HH존이라고 있는데 이제 휴머니즘 하이포테시스, 그러니까 휴머니즘의 가설 존에 저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머니즘의 가설에 대해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이 관점이 실제로는 오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결과는 그 아래에 있는 HR 존, 휴머니즘 리졸트 존인데요. 즉 지금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경계의 증가가 관계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 감소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의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경계 형성에 의한 차이가 곧 차별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의 그래프의 방향성은 정반대입니다. 여기 중간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휴머니즘은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포스트 휴머니즘은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포스트 휴머니즘은 경계와 관계가 반비례 관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휴머니즘은 경계 변수의 현격한 감소가 관계 변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휴머니즘이 경계 변수의 현격한 증가로 인해서 그 관계 형성에 실패를 했다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현격한 감소를 경계 변수의 감소를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먼저 아렌트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아렌트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고유한 조건 세 가지로 노동, 작업과 함께 행위라는 것을 제시하는데요. 이 행위가 아렌트는 인간의 가장 고유한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위의 전제가 되는 것은 복수성, 곧 다양한 사람들이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너와 나의 사이,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아렌트에 따르면 이러한 인간의 행위, 인간 조건으로서 행위는 경계가 있어야만 성립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계를 해체하고 경계를 넘어섬으로써 관계가 깨어진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선악과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즉 경계를 넘보려고 했다가 실패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경계도 관계도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균형에 있는 지점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만을 강조하게 될 경우에는 범신론 혹은 신비주의적인 계열의 혹은 경계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이신론 혹은 자유주의적인 경우로 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그림에서 RC존이라고 보이는 이제 개혁주의존이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계와 관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개혁주의 기독교 인간 간의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포스트휴머니즘의 어떤 시도가 관계만을 강조하는 범신론 신비주의적 경향에 기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인간의 형상으로 신이 된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초월적인 인간의 존재를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최근 더욱더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영향 때문인데요. 과학기술로 인해서 심지어 죽음과 같은 정말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나오게 되면서 포스트휴머니즘은 더욱더 초월적인 존재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종 이 탄생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막스 테그마크라는 사람은 이러한 과학기술을 통해서 구현되는 미래의 사회가 인공지능과 로봇과 인간과 비인간의 여러 존재가 공존하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모습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담론 이면에는 실상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술과 부를 창출하려는 인간을 신으로 만들고자 인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자의 진단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가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리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신론을 배경으로 하는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영적의 세계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은 가연적인 물체 혹은 세계를 신격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인간 존재 불완전성 자체를 인식 대상에서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불완전성을 최소화하고 없애고 그런 인간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 세 번째는 종교적 용어와 실체를 종교적인 것으로 치환한다라는 것인데, 이 또한 눈에 보이는 실체만을 결국에는 윤리적 가치를 부각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자는 이러한 세 가지 방법들이 이제 인간을 신의 자리로 올려놓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무생물적 물질로 역진화된 인간인데요. 저자는 이 포스트휴머니즘의 인간관이 기존의 생물학 진화론의 관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를 위해서 좌측부터 우측의 단계를 따라가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저자는 살아있음의 생물학적 조건을 5가지로 제시합니다. 성장, 생식, 물질 대사,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항상성 유지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따져보았을 때 저자는 그 포스트 휴머니즘이 말하는 포스트 휴먼은 이런 언급된 5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가 성장하거나 생식하지 않으며 또 물질 대사도 하지 않고 외부 자극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인 반응만을 하며 항상성 유지라는 개념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포스트 휴먼이 생물학적으로 죽은 존재다라고 비판합니다. 물론 이러한 포스트 휴먼적인 관점에 대해서 최근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영역의 진화가 아닌가 하는 담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진화의 개념이라든지 혹은 기술적 진화의 세기가 도래했다라는 이런 식의 담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저자는 이 진화론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비판을 합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질에서 생물이 그리고 저차원적인 생물에서 고차원적인 생물인 인간이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생물학적 경계, 즉 물질과 생물, 그리고 인간적 경계, 저차원적인 생물과 고차원적인 인간, 이런 경계가 분명히 있음을 상정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경계를 해체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은 진화론적인 정당성이 없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으며 오히려 포스트 휴먼은 생물적 유기물에서 무생물적 무기물로 역진화한 존재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세 번째 이제 저자의 관점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윤리적 본성이 해체된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휴먼은 휴머니즘은 기본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한 포스트휴먼, 그리고 이런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최근 우리에게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기존의 윤리적 체계에 이 포스트휴먼이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윤리적 책임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제 포스트휴머니즘이라면, 이 포스트휴머니즘은 책임의 문제 대신에 반대로 존중의 문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어떤 존재도 다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에 더 기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떤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러한 행동도 존중받아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가 먼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자는 이런 포스트휴먼적 관점이 존중의 문제로 인해서 윤리적 고려가 악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포스트휴머니즘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스트휴먼은 결국에 인간의 삶을 비인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행복을 목표로 하고 그 행복의 결과가 포스트휴먼이라면 이러한 존재는 자크 엘릴이라는 신학자가 말하듯이 광대한 기계에 점점 더 덜 중요해진 톱니바퀴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에 이어서 이렇게 인간을 뭔가 조작할 수 있는 자연물 혹은 그 자연물의 일부로서 취급하는 포스트휴먼적 관점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4장에서 4가지 저자의 포스트휴먼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경계와 관계의 균형이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관계를 위해서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무엇이 있을지, 또 반대로 경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는 사례가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포스트휴먼과 구분되는 우리가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정의하기 위한 조건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런 조건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기술의 노예, 과학기술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기준을 견지해야 될지, 또 고민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장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